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유씨는 창가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살 아이의 손바닥만 한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다만 눈동자만이 빗방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유신아, 이리 와봐. 어머니 하는 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유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색종이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라일락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어머니가 즐겨 쓰던 핸드크림 냄새였습니다. 엄마가 학 접는 거 보여줄게. 어머니의 손이 종이를 접었습니다. 대각선으로 한 번, 다시 한 번. 삼각형이 작은 마른 모가 되고 날개가 펼쳐졌습니다. 유씨는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 접기가 끝나자 하얀 학 한 마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예쁘지? 학은 말이야 아픈 사람을 낫게 해준대.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학을 유신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유신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종이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엄마, 그럼 1000개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져요? 그렇단다. 하지만 진심을 담아야 해. 어머니는 유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유신은 처음으로 혼자 학을 접어보았습니다.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 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유신은 검은 옷을 입고 영정사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하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한쪽 구석에서 담배만 피웠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도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일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돌아와도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씨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숙제를 하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여자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유신아, 인사해. 윤미라 이모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윤미라는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 유신아. 앞으로 잘 지내자. 윤미라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신은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못하네. 윤미라의 아들이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윤미라의 가족이 2층을 차지했습니다. 유신의 방은 1층 작은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식탁에서도 유신의 자리는 구석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유신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친구들은 유신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 교실 뒤편에 앉아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걔 맨날 혼자 있어. 엄마 없다며? 불쌍하긴 한데 좀 무섭지 않아? 아이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유신은 듣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일 선물로 준 노란 표지의 공책이었습니다. 유신은 매일 밤 그 안에 글을 썼습니다. 오늘은 비가 왔어요. 엄마 생각이 났어요. 윤미라 이모가 내 방을 치웠어요. 엄마 사진도 없어졌어요. 아빠는 나를 안 봐요. 내가 투명인간 같아요. 글을 쓰는 동안만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일기장 속에서만큼은 유신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은 곳에는 종이약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학들. 유신은 밤마다 하나씩 접었습니다. 1000개를 채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던 어머니의 말을 믿으며 엄마, 나 혼자서도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신은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작은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이름 붙일 수 없는, 하지만 언젠가 자신을 지켜줄 그 무엇이. 18이 된 유신은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 간다고? 아버지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관심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유신은 짐을 꾸린 가방을 어깨에 맸습니다. 대학 합격했어요. 기숙사 들어갑니다.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윤미라는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유신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기차는 천천히 영주를 벗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유신은 가방 속 일기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10년 동안 써온 글들이 빼곡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서울은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고 건물들은 높았습니다. 유 씨는 기숙사방에 짐을 풀고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건축학과 게시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신입생 환영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첫 수업은 설계 기초였습니다. 교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건축이란 무엇인가?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예술이라고, 기술이라고,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고. 유 씨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집을 만드는 일. 학기가 시작되고 유 씨는 알바를 구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였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고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계산대에 섰습니다. 잠은 오전에 2~3시간 잤습니다. 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같은 과 동기가 물었습니다. 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스스로 번 돈으로 밥을 먹고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전환점은 2학년 여름에 찾아왔습니다. 도시재생 프로젝트 공모전 포스터를 본 것이었습니다. 낙후된 지역을 살리는 설계안을 제출하는 대회였습니다. 유 씨는 망설이지 않고 신청했습니다. 대상지는 부산의 오래된 달동네였습니다. 유 씨는 현장 답사를 위해 기차를 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집들을 관찰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낮은 지붕, 빨래가 늘어진 옥상. 할머니 한 분이 계단에 앉아 콩을 까고 있었습니다. 학생, 어디서 왔어? 서울에서요. 설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뭐 볼 게 있다고.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쓸쓸했습니다. 유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비어있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떠난 사람들의 흔적이었습니다. 여기 오래 사셨어요? 50년 넘었지. 자식들은 다 서울 갔고 나만 남았어. 유 씨는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철거가 아니라 재생. 떠난 사람이 아니라 남은 사람. 설계안의 중심에는 공동체 공간이 있었습니다. 공모전에서 유 씨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상금은 적었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상식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하덕수라고 합니다. 도시재생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설계안 잘 봤습니다. 혹시 현장 경험해볼 생각 없나요? 정말요? 졸업하고 와도 되지만 지금 시작해도 좋아요. 주말에만 와도 됩니다. 유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현장은 유 씨이 답사했던 바로 그 동네였습니다. 하덕수는 주민들과 회의하고 공간을 측정하고 예산을 계산했습니다. 유 씨는 그 옆에서 지켜보고 배웠습니다. 설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덕수가 말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걸 듣고 현실 가능한 걸 찾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유 씨는 주민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원하는 건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비 올 때 앉아 쉴 수 있는 정자, 햇볕이 잘 드는 텃밭, 손주들이 왔을 때 놀 수 있는 놀이터. 소박하지만 절실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럼요. 이 동네를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계속 사실 수 있게. 유신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유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은 따뜻했습니다. 프로젝트는 1년이 걸렸습니다. 낡은 공터는 커뮤니티 공간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페인트 칠을 했고 화단을 꾸몄습니다. 완공식 날 할머니들이 준비한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학생, 고마워요. 이곳이 집 같아요. 할머니의 말에 유신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집? 그 단어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공간에서 집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유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풍경. 하지만 마음은 밝았습니다. 가방 속 노트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신 씨 맞으신가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영주 성모병원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유 씨는 숨을 참았습니다. 창밖 어둠이 갑자기 깊어졌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신가요? 내일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 씨는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유 씨는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돌아가야 할 곳, 떠나왔던 그곳으로. 영주역은 그대로였습니다. 10년 전 떠날 때와 똑같았습니다. 유 씨는 역 광장에 서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 가세요? 성모병원이요. 택시는 익숙한 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 다녔던 초등학교, 혼자 걷던 골목길,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집. 유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원 영안실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간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유족분이시죠? 네. 이쪽입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였습니다. 문 앞에서 간호사가 멈춰 섰습니다. 유족분들이 안에 계십니다. 문을 열자 윤미라와 그녀의 아들이 보였습니다. 둘 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윤미라는 유신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왔구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유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정사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유신이 기억하는 것보다 부드러운 표이였습니다. 저래. 윤미라가 말했습니다. 명령조였습니다. 유신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장례식장은 2층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갔습니다. 회사 사람들, 친척들, 아는 얼굴도 모르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유신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딸이래. 오랜만에 왔나 봐. 서울 있었다던데. 참 안 됐네. 젊은 나이에 아버지를 잃다니.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유신은 듣지 않은 척했습니다. 윤미라는 상주 자리에 앉아 조문을 받았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처럼. 저녁이 되었습니다. 조문객이 줄어들었습니다. 유신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원 뒤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유신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없었습니다. 유신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젊은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2층 병동에서 근무하는 김수진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잠깐 드릴 게 있어서요. 간호사는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아버님이 제게 맡기셨어요. 돌아가시면 딸에게 전해달라고. 유신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요? 한 달 전쯤이요. 말기암이셨어요. 아셨나요? 아니요. 많이 아파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창밖만 보시고.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유신 씨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가슴이 조였습니다. 유신은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유신은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떨리는 필체였습니다. 유신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없을 거야. 용서를 구하기엔 늦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펜을 들었단다. 내 엄마가 떠나고 나는 무너졌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 너를 봐야 했는데 나만 봤어. 윤미라를 들였던 건 외로움 때문이었어. 비겁한 변명이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내가 너를 지우려 했다는 걸. 너를 보면 내 엄마가 보였거든. 견딜 수가 없었어. 그게 너한테는 형벌이 된 거지. 윤미라는 사업 때문에 접근했어. 회사 땅이 필요했던 거야. 나도 알았어. 하지만 외로움이 더 컸어. 너를 잃은 걸 인정하기 싫었던 거야. 봉투 안에 공증 유언장이 있어. 회사와 집, 전 재산을 너에게 남긴다. 윤미라가 가로챌 수 있어서 변호사에게 맡겼어.
그리고 녹취록도 넣었어. 윤미라와 그 아들이 나눈 대화야. 필요하면 써. 유신아, 용서는 바라지 않아. 다만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주지 못한 걸 스스로 찾길 바란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아빠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격하게 어깨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왜 이제야? 왜 살아있을 때 말하지 않았는지. 15년을 혼자 버텼는데 왜 이제야? 하지만 편지는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받은 아버지의 온기였습니다. 늦었지만 닿았습니다. 유신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공증 유언장이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유신에게. 날짜는 2달 전이었습니다.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녹취록이었습니다. 윤미라와 그녀 아들의 대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얼마나 남았대? 1달? 길어야 2달. 유신이 그녀는 연락 안 해. 오지도 않을 거야. 재산은 우리 거야. 확실해? 유언장만 없으면 돼. 법정 상속으로 가면 내가 배우자니까. 유신은 서류를 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결이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윤미라는 여전히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신은 그녀 앞에 섰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윤미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 않니? 지금이 맞아요. 유신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유언장이에요. 아버지가 공증해 두셨어요. 윤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뭐야, 그게? 재산 상속에 관한 거예요. 전부 제 앞으로 되어 있어요. 말도 안 돼. 윤미라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장례식장이에요. 유신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윤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얘기해요. 변호사 동석하고. 유신은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윤미라의 날선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유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유신은 빈 병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손글씨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사랑한다. 그 단어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유신은 눈을 감았습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작은 위안이 뒤섞였습니다. 내일이 오면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그냥 울어도 괜찮았습니다. 오전 10시 로펌 회의실이었습니다. 유신은 긴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윤미라와 그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윤미라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이 짙었습니다. 감추려는 듯 했습니다. 양쪽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유신 쪽 변호사는 50대 남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선임해둔 사람이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 유태호 씨의 유언장입니다. 작성일은 2달 전 공증 완료되었습니다. 윤미라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유언장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고인은 당시 말기 암 환자였고 정상적 판단이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을 확인하셨습니까? 유신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고인은 유언 작성 당시 의식이 명료했습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습니다. 서류를 건넸습니다. 윤미라의 변호사가 받아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배우자로서 유류분 청구권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맞습니까? 유신이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었습니다. 윤미라가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법적 배우자가 아니잖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린 사실혼 관계였어. 증명할 수 있어요? 유신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주민등록 등본이에요. 세대원에 윤미라 씨 이름 없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도 아니고요. 통장 거래 내역도 별도예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윤미라의 변호사가 황급히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15년을 함께 살았어. 그게 증거 아니야? 윤미라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함께 산 건 맞죠? 유신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해서는 아니었잖아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녹취록이었습니다. 이거 뭐야? 윤미라의 아들이 빼앗듯 받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아버지가 녹음해 두셨어요. 당신들이 재산을 노렸다는 증거예요. 유 씨는 윤미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회사 땅이 필요했죠? 재개발 구역이니까. 아버지한테 접근한 건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아니야. 나는 녹취록에 다 있어요. 당신 아들하고 나눈 대화요. 아버지가 죽기만 기다렸다고 유산은 우리 거라고. 윤미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유신의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유 원장은 적법합니다. 상속인은 유신 씨 단독입니다. 이에 제기는 기각됩니다. 잠깐만요. 윤미라의 변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협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윤미라 씨도 고인을 오래 돌봤다고요? 유신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병원에 누가 입원시켰는지 아세요? 간호사가 말해줬어요. 아버지 혼자 택시 타고 응급실 왔대요. 윤미라 씨는 전화도 안 받았대요. 윤미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기암 진단받고도 혼자 계셨어요. 아무도 옆에 없었어요. 돌봤다는 게 그거예요?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말 안 하셨잖아. 왜 몰랐을까요? 유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관심 없었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윤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다 뺏으려고? 뺏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제 거예요. 유씨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제안은 하겠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유신이 직접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한 달 안에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영주를 떠나세요. 그러면 소송 안 걸겠어요. 소송?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으니까. 녹취록이 증거고요. 윤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떠나면 넘어가겠어요. 아버지 장례도 끝났고 더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요. 너, 윤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언제 이렇게 됐니? 이렇게요? 유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거예요. 15년 동안. 회의는 끝났습니다. 윤미라와 그녀의 아들이 먼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유씨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잘 준비해 두셨습니다. 유신 씨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알아요. 변호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유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주 시내가 보였습니다. 낮은 건물들, 좁은 길들, 떠나고 싶었던 곳. 하지만 이제는 돌아와야 할 곳이었습니다. 저녁 유신은 집으로 갔습니다. 15년 만에 귀가였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정원은 황폐했습니다.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가구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사진도, 소품도, 라일락 향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윤미라의 방이었던 곳을 지나쳤습니다. 끝방으로 갔습니다. 유신의 어린 시절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침대도 없었습니다. 창문만 남아 있었습니다. 창가에 섰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빠,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빈 방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접힌 종이였습니다.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를 따라 읽었습니다. 사랑한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억눌렀던 것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외로움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유신은 바닥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유신의 것이었습니다. 회사도 땅도 모든 것이. 하지만 공허했습니다.
승리는 했지만 쓸쓸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혼잣말이 방 안을 떠돌았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창문 틈에 끼어 있는 종이 한 장. 유 씨는 다가가 꺼냈습니다. 종이학이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색이 바랬습니다. 하지만 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어린 시절 접었던 학.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학. 유 씨는 학을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집을 만드는 일. 부산에서 들었던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이 집 같아요. 유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학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창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직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방향은 보였습니다. 이 집을, 이 공간을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슬픔의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집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유 씨는 방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은 보였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면 되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현관문을 잠그며 유 씨는 뒤돌아봤습니다. 집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곧 불이 켜질 것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유 씨는 저택 정원에 서 있었습니다. 겨울 동안 정리한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라일락 나무도 꽃망울을 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심었던 그 나무였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윤미라 일가는 약속대로 집을 떠났습니다. 조용한 이별이었습니다. 유 씨는 그들을 보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끝이었습니다. 집을 바꾸기 시작한 것은 그 다음 주였습니다. 철거가 아니라 재생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배운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1층 거실은 공동 작업실이 되었습니다. 긴 테이블을 놓고 책장에는 건축 서적과 지역 자료를 채웠습니다. 창문을 크게 내어 햇빛이 가득 들어오게 했습니다. 2층은 교육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작은 방들을 터서 강의실을 꾸몄습니다. 유신의 어린 시절 방만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만 한쪽 벽에 어머니 사진을 걸었습니다.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현관 입구에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은영 배움터.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유신은 간판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쓰는 거 괜찮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라일락 향이 실려왔습니다. 배움터는 천천히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도시재생을 배우고 싶은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왔습니다. 마을 활동가들도 모였습니다. 유씨는 공간을 무료로 내주었습니다. 가끔 강의도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씨는 칠판에 그림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도시재생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떠난 사람이 아니라 남은 사람을. 부서진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를요. 한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어떻게 내요? 당장은 안 돼요. 유씨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보면 달라요. 사람들이 돌아오고 골목이 살아나면 지역이 바뀌어요. 그게 진짜 가치예요. 강의가 끝나고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로 보였습니다.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저희 할머니 집이에요. 영주 구도심에 있는데 빈집이라서요. 낡은 한옥 사진이었습니다. 기와가 무너지고 벽에 금이가 있었습니다. 고치고 싶으세요? 네. 허물기는 아까워서요. 좋아요. 같이 가볼까요? 여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유씨는 노트를 꺼내 일정을 적었습니다. 회사도 달라졌습니다. 유씨는 아버지의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중심에서 도시재생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사명도 변경했습니다. 은영도시 건축. 직원들에게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는 약한 곳부터 고칠 거예요.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불안한 표들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주세요. 유씨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 뛸게요. 함께 해주세요. 직원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영주 구도심 빈집 5채였습니다. 장기 임대 후 리모델링해서
청년 창업 공간으로 내놓았습니다. 임대료는 최소한으로 받았습니다. 유 씨는 매일 현장에 나갔습니다. 직접 설계하고 주민들과 회의하고 공사를 감리했습니다. 하덕수도 자문으로 참여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하덕수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젊은이 보기 힘들어요. 배운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진심이 다른 거죠. 유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리모델링된 공간에 하나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카페가 생겼습니다. 공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점도 들어섰습니다. 유 씨는 저녁마다 그 골목을 걸었습니다.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공방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서점 창문으로 보이는 책들, 집의 냄새였습니다. 유신 씨, 카페를 연 청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커피 한잔 하세요.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손님 몇 명이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장사 잘 돼요? 네. 동네 분들이 많이 와주세요. 청년은 활짝 웃었습니다. 유신도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골목에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어두웠던 골목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빛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유신은 은형 배움터 입구에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종이약 모양이었습니다. 스테인리스로 만든 대형 조형물.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제막식 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배움터 사람들, 회사 직원들, 동네 주민들. 하덕수도 왔습니다. 유신은 짧게 말했습니다. 이 학은 제 어머니가 가르쳐 준 거예요. 진심을 담아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괜찮아지고 싶다고 빌었어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혼자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함께 괜찮아지는 거였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유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진 후 유신은 혼자 조형물 앞에 남았습니다. 학을 올려다봤습니다. 날개를 펼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유신은 2층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방. 이제는 작업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정원이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유신은 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파란 표지였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배움터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웃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집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건물이 아니라 관계예요. 공간이 아니라 온기예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저 괜찮아요. 펜을 놓았습니다. 유신은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종이학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접었던 학들. 200개쯤 되었습니다. 1000개는 못 채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유신은 학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에는 내일 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유신은 웃었습니다. 집은 이제 집이었습니다. 슬픔의 공간이 아니라 희망의 공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간. 유신은 눈 내리는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라일락 나무가 보였습니다. 봄이 오면 다시 꽃을 피울 것이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안은 따뜻했습니다. 유신은 불을 켰습니다. 집안이 밝아졌습니다. 내일도 누군가 이 문을 열 것이었습니다. 배우러, 이야기하러, 함께하러. 유신은 그들을 맞이할 것이었습니다. 집은 이제 다시 정의되었습니다. 머무는 곳이 아니라 돌아오는 곳. 혼자 사는 곳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곳. 유신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사진 앞에 섰습니다. 잘 자요, 엄마.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신은 꿈을 꾸었습니다. 라일락 향기가 가득한 종이약이 날아다니는 따뜻한 집의 꿈을.